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들을 모두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경제학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게 일종의 전통이 됐어요. 경제학자 마샬이라는 사람이 전통을 이제 완전히 세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탄력성은 뭐냐면 어떤 원인이 변했을 때, 지금과 원인과 결과를 봤죠? 원인이 변화했을 때, 변화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항상 경제학에서는 수학의 부호를 많이 쓰는데요. 수학의 기호에서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생상품 할 때도 델타라는 민감도 부호 나오는데 우리가 수학의 기호로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런 삼각형은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직사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사실은 이 표시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나중에 알아놓으세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델타라고 표시합니다. 델타라고 보통. 델타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변화량이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에서는 저렇게 쓰고 델타라고 읽고 머릿속으로 변화량 또는 변화율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변화했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거를 우리는 이런 걸 민감도다 또는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 변했어요. 10%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랬더니 수요량, 사고자 하는 양이 10% 똑같이 변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분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는 거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은 10%만큼 움직였는데 올랐든 떨어졌든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요량은 5%만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 0.5라고 그러고요. 1보다 작죠. 그럼 요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10% 움직였는데 수요량은 20%나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탄력성 2가 되겠죠? 1보다 크죠? 그럼 이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 같은 걸 공부한다고 할 때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같은 탄력성 일종의 민감도 지표를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원인, 결과의 관계. 이것이 정의 함수관계냐, 부의 함수관계 또는 양의 함수관계냐, 음의 함수관계냐. 이걸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양의 함수관계를 비례관계, 음의 함수관계를 반비례관계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부터 통일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어떤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경제학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래프에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가 민감하게 바뀌느냐 아니면 둔하게 바뀌느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를 개념을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력성은 만약에 두 개의 변수가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둔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탄력성이 0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63페이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개방경제 하에서의 거시경제입니다. 쭉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일단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라는 거예요.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냐 하는 거죠. 그게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표 1-1 보면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불완전 고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가 단기예요. 그런데 장기는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신축적이죠. 이걸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완전 신축적이다. 신축적이다. 이런 것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단기 거시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단기 거시경제의 집중 분석 대상은 총수요의 변동이고요. 단기에는 가격과 임금이 비교적 경직적이며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놓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에 4개의 시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대부 자금 시장, 외환 시장 4가지가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로 바로 가세요.
바로 가시면 개방경제 하에 거시경제 모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중요하죠. 명시적으로 장기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단기로 가정합니다. 장기라는 특별한 전제가 깔리지 않는 한 단기로 봅니다. 단기로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물가는 변동이 없고 모든 변수는 실질 변수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번을 읽어보시고 다번에 보시면 단기에 실물과 화폐의 교환 비율은 1대1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라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설명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세터리스 파리버스를 가정한다. 아유, 그리스 학문의 전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위대한 말이 세터리스 파리버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전통이죠. 마번 보시면 환율은 가격 표시 방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격 표시 방법은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알아놓으세요.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환율은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환율 배울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환율 표시는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하는 거. 이거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 표시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 밑에 주에도 달려 있지만 자국 통화 표시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참고로 달렸는데 이걸 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저자가 이 책을 편저한 분이 왜 이걸 담아놨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용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그리고 탄력성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관계, 의의관계라는 표현이 이제 가운데 나오고 그 아래 보면 이제 팩터가 이제 함수적 팩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썼지만 그 책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D equal D P PS C I T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짚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탄력성을 보시면 탄력성이란 위의 원인에 해당되는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의 변화율, 원인의 변화율에 대한 결과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각각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로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도 용어를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2절의 내용에서 배우는 용어, 중요한 용어가 바로 국민소득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 배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정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유사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요즘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상당수가. 그러면 경제를 배우면 거기 국민소득 순환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런 과목이 있으면 거기서 꼭 다루는 게 국민소득순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순환은 되게 단순한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게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다는 그런 이 두 개의 주체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만든 물건을 팔고 가게는 돈을 지불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에서 노동력이나 아니면 토지 같은 걸 제공하고 기업은 그거에 대한 요소 지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대나 임금이나 이자 같은 걸 지불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출연하죠. 정부가 출연하면 이제 3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 해외 부분이 또 추가돼요. 그러면 개방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주체를 여기다가 싸잡아 돌립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하는 게 복잡한 거시경제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것이 바로 2개의 주체, 가계와 기업만으로 되어 있는 국민소득 순환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국민소득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 순환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생산물 시장이 어떤 건지 배워야죠. 그 다음에 노동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 노동 시장이 있어서 이 불균형이 발생하면 언밸런스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실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과 화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물질과 화폐의 어떤 교환 관계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가죠.
물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을 가격이라고 하고요. 한 경제 안에서 상품과 화폐의 총체적인 교환의 수준, 이거 가격의 수준을 물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정정책도 중요하죠. 재정이라는 게 뭐죠? 재정.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현대에 있어서의 이 민주주의 정부는 대개 보면 요게 이제 그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를 할 때 요게 재정, 살림살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정정책이라는 건 재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의 살림살이에요. 나라의 살림.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취하느냐. 이것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정책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물가 실업에서 이런 용어 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영어로 이렇게 쓰죠. 이거는 뭐냐면 풍선을 불듯이 해가지고 경제가 팽창하는 상태가 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그냥 물가 상승 이런 식으로 경기 과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되게 물가 상승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풀어서 씁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고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특징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고요. 좀 독특한 방식으로 1970년대부터 출발해서 우리 경제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업이 있죠.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요. 이 경기적, 계절적 실업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계절적, 경기적 상태,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실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제 공적 주체로서 정부나 또는 통화기관이 있어요. 우린 통화조절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우리가 보통 복집이라고 얘기하죠. 복집. 한국은행을 그냥 간단하게 복집이라고 합니다. 복집. 복이 철철 넘쳐서 복집인데 자, 이 복집은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에서 취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국가에서 기획재정비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정책, 나라 살림살이가 재정정책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책 또는 금리 같은 거 조절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물론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내부 시차는 재정정책이 길고 외부 시차는 짧은데 통화정책은 내부 시차가 짧고 외부 시차가 길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면. 그런데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통화정책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나온 김에 해버리자라는 거예요.